수십 년간 읽기 과학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영어권 아이들이 읽기를 익히는데 평균 2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몇 주 만에 글자를 해독합니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란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하는 것이지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문자 체계는 달랐습니다.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580년 전에 완성된 설계도가 21세기 인지과학 실험실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글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아동 문해 발달을 연구해 온 읽기 과학 연구자입니다. 아이들이 문자를 어떻게 해독하는지, 뇌가 철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추적하는 일이 제 업무입니다. 연구실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관찰했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이들이 읽기를 익히는 과정을 수십 년간 지켜봤습니다. 읽기 과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정서법 투명성. 영어로는 오소그래픽 트랜스페런시라고 부릅니다. 문자가 소리와 얼마나 일관되게 대응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투명한 정서법을 가진 언어는 문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합니다. 불투명한 정서법을 가진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철자가 다른 소리를 내고 같은 소리가 다른 철자로 표기됩니다. 영어는 대표적인 불투명 정서법 언어입니다. 러프와 스루가 같은 OUGH를 공유하지만 발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트의 K는 소리가 없습니다. 아이슬란드의 A는 I로 발음됩니다. 영어 단어의 약 44%가 규칙적인 발음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 불규칙성을 하나하나 암기해야 합니다. 유럽의 읽기 연구자들이 흥미로운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독일을 포함한 13개국 아이들의 읽기 습득 속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투명한 정서법을 가진 언어의 아이들은 1학년이 끝나기 전에 기초 읽기를 완료했습니다. 핀란드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가 그랬습니다. 반면 영어권 아이들은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데 2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영어의 읽기 습득 속도는 투명한 정서법 언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인데 읽기 습득에는 가장 비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니요. 미국의 3학년 학생 중 약 60%가 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수 인종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자 체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읽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파닉스 방식과 전체 언어 방식 사이의 논쟁입니다. 파닉스는 문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를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전체 언어 방식은 맥락과 의미를 통해 단어를 전체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2000년에 미국 국립읽기 패널이 발표한 보고서는 파닉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불투명한 정서법 때문에 파닉스만으로는 모든 단어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예외 단어들은 여전히 암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딜레마 앞에서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과연 읽기 습득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문자 체계 자체가 더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습니다. 라틴 알파벳, 그리스 문자, 아랍 문자 모두 그렇습니다. 설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규칙성이 축적됩니다. 역사적 발음 변화가 철자에 반영되지 않고 외래어가 원래 표기법을 유지한 채 흡수됩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던 중 하나의 예외를 발견했습니다. 동아시아의 한 문자 체계가 학술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정서법의 사례로 분류되는 문자 체계였습니다. 그 문자 체계의 이름은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첫인상은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중국 한자처럼 복잡한 블록 형태였습니다. 음절 단위로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구 문헌들은 한글을 알파벳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음소 문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음절 블록 형태의 문자가 음소 기반 알파벳일 수 있을까요? 자료를 더 읽어 나갔습니다. 한글은 14개의 자음 기호와 10개의 모음 기호로 구성됩니다. 24개의 기본 문자가 조합되어 모든 한국어 소리를 표기합니다. 각 문자는 하나의 음소에 대응합니다. 기역은 K 또는 G 소리를, 니은은 N 소리를, 미음은 M 소리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는 영어 알파벳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이 문자들을 선형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음절 단위로 블록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곰이라는 단어는 기역과 오와 미음이 하나의 블록 안에 배치되어 한 음절을 구성합니다. 이 구조가 흥미로웠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순수하게 음소 기반입니다. 캣은 C와 A와 T가 선형으로 나열됩니다. 일본어 히라가나는 순수하게 음절 기반입니다.
카라는 소리는 하나의 문자로 표기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음소 기반이면서 동시에 음절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읽기 과학에서는 이를 알파실라빅, 즉 알파벳과 음절 문자의 혼합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한글의 설계 원리였습니다. 한글의 자음 문자는 그 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줬습니다.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에 닿는 모양을 형상화합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학적 선택이 아닙니다. 문자의 시각적 형태가 그 문자의 음성적 속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인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의문론적 투명성이 문자 설계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연구자로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자 체계는 144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기 500년 전입니다. 뇌영상 기술도, 읽기 과학도, 의문론도 체계화되기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설계자들은 이미 소리와 문자의 체계적 대응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연구 문헌들에서 한글은 투명한 정서법을 가진 언어로 반복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문자와 소리의 1:1 대응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영어처럼 불규칙한 예외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배우면 새로운 단어도 해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해율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 문해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물론 문해율은 교육 시스템, 경제 발전,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자 체계의 구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그렇게 효율적인 문자 체계인지 아니면 한국 연구자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편향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한국계 연구자들의 문헌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의 언어학자들과 읽기 과학자들도 한글의 설계 원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미국 대학의 언어학 교수는 한글을 인류 지적 성취의 위대한 사례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과장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글이 읽기 과학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자 체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어권 아이들이 겪는 읽기 습득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다른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글의 설계 원리가 정말 읽기 습득에 유리한지, 실험적 증거가 있는지 저는 데이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한글 관련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과학 분야에서 정서법 투명성을 다룬 논문들, 비교 언어학 연구들, 그리고 한국어 읽기 습득에 관한 실험 연구들을 수습했습니다. 자료가 쌓일수록 제 안의 회의론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글에 대한 찬사들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들렸습니다. 문자 체계의 우열을 가리는 것 자체가 학문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었습니다. 모든 문자 체계는 해당 언어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발전해왔습니다. 영어의 불규칙한 철자법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문화적 편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제 선입견과 충돌했습니다. 읽기 습득 속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투명한 정서법을 가진 언어들에서 아이들은 1학년이 끝나기 전에 기초적인 단어 읽기를 완료합니다. 핀란드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그리스어가 그랬습니다. 이 언어들은 문자와 소리의 대응이 일관적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배우면 새로운 단어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읽기 연구들을 검토했습니다. 한글도 투명한 정서법 범주에 속했습니다. 한글의 문자와 소리 대응은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보입니다. 연구자들은 한글을 읽는 아이들이 음소 수준의 해독을 빠르게 습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특정 소리에 대응한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아이들은 처음 보는 단어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와 한글의 구조적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어에서 A라는 문자는 최소 5가지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케이크의 A, 캣의 A, 파더의 A, 어바웃의 A, 올의 A가 모두 다릅니다. 아이들은 각 단어에서 A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규칙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글에서 아라는 문자는 항상 아 소리를 냅니다. 어라는 문자는 항상 어 소리를 냅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은 각 문자의 소리를 한번 배우면 그 지식을 모든 단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읽기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2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문자와 소리의 기본적인 대응 관계를 배웁니다. 둘째,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수많은 예외들을 암기합니다. 이 두 번째 과제가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투명한 정서법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첫 번째 과제만 수행하면 됩니다. 규칙을 배우면 끝입니다. 예외를 암기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인지적 자원을 해독 규칙 습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논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글이 투명한 정서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글의 고유한 장점일까요? 핀란드어나 이탈리아어도 투명한 정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만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글의 독특한 특징은 문자 설계 원리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알파벳은 역사적 우연의 산물입니다. 라틴 알파벳의 A가 왜 그런 모양인지 음성학적 이유는 없습니다.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로, 그리스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전해지면서 형태가 변화했을 뿐입니다. 문자의 모양과 그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 사이에 체계적인 연결은 없습니다. 한글은 달랐습니다. 한글의 자음 문자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설계되었습니다.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에 닿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입니다. 시옷은 이빨의 모양입니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5세기 조선의 설계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문자의 시각적 형태가 음성적 속성을 반영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현대 언어학에서 이를 음성 상징주의 또는 도상성이라고 부릅니다. 기호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설계 원리의 교육적 함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한글 자음을 배울 때 단순히 임의적인 모양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의 모양이 바른 방법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기역을 보면 혀의 뒷부분을 올리라는 시각적 단서를 얻습니다. 미음을 보면 입술을 다물라는 단서를 얻습니다. 이것은 학습 부담을 줄여줍니다. 더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 체계는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발음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은 문자 모양도 유사합니다. 기역과 키읔과 쌍기역은 모두 혀의 뒷부분을 사용하는 소리입니다. 이 문자들은 기본 모양이 같고 획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형됩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됩니다. 기역을 두 개 겹치면 쌍기역이 됩니다. 이 체계는 의문론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소리의 유사성이 문자의 유사성으로 반영됩니다. 아이들은 하나의 기본 문자를 배우면 관련된 문자들을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체계가 내부적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계 원리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현대 의문론과 인지과학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유보적이었습니다. 설계 원리가 우아하다는 것과 실제로 읽기 습득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험적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어 읽기 습득에 관한 연구들을 더 검토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들,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 아이들을 비교한 연구들, 읽기 장애가 있는 한국 아이들에 관한 연구들을 찾았습니다. 연구 결과들은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초기 해독 단계를 빠르게 통과합니다. 유치원 시기에 이미 상당수의 아이들이 기초적인 단어 읽기를 시작합니다. 1학년이 끝날 무렵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확한 단어 읽기를 수행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영어권에서는 1학년 아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해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규칙한 단어들 앞에서 좌절합니다. 규칙을 적용해도 틀리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신감을 잃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교육 방법의 차이 때문인지, 문자 체계의 차이 때문인지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우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높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풍토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언어학 연구들은 문자 체계 자체의 역할을 분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교육 환경에서 같은 아이들이 두 가지 언어를 배울 때 투명한 정서법을 가진 언어의 읽기 습득이 더 빠릅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는 이중 언어 아이들에 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글 읽기를 영어 읽기보다 먼저 습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는 데이터 앞에서 제 선입견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한글의 설계가 실제로 읽기 습득에 유리하다는 증거가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우아한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적인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이 15세기에 만들어졌다면 왜 세계가 이 문자 체계에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한글의 설계 원리를 참고하지 않았을까요? 유럽의 언어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왜 없었을까요? 역사적 맥락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글은 창제 이후 수백 년간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은 한자를 선호했습니다. 한글은 언문이라 불리며 격화되었습니다. 여성과 평민의 문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학문과 행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한글이 국가 공식 문자로 채택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서구학계가 한글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저는 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나서야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오랜 시간 동안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과학의 발전과 함께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오래된 지혜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불규칙한 철자법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는 580년 전에 설계된 문자 체계가 아이들의 읽기 습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설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자 체계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계 원리만이 아니라 실제 읽기 과정에서 한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뇌가 한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숙련된 독자와 초보 독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더 깊은 연구의 영역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읽기 처리 과정에 관한 실험 연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원리가 우아하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설계가 실제 읽기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뇌가 한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이 한글 텍스트를 어떻게 훑어나가는지, 초보 독자와 숙련 독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읽기 과학에서는 이중 경로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숙련된 독자는 단어를 읽을 때 두 가지 경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어휘 경로입니다. 익숙한 단어를 통째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단어의 철자 패턴을 보고 장기 기억에서 해당 단어를 바로 꺼내옵니다. 소리내어 읽지 않아도 의미를 파악합니다. 다른 하나는 비어의 경로입니다. 낯선 단어를 문자 하나하나 소리로 변환해서 읽는 방식입니다. 해독 규칙을 적용해서 발음을 조립합니다. 영어처럼 불투명한 정서법을 가진 언어에서는 이 두 경로가 자주 충돌합니다. 비어의 경로를 사용해서 해독 규칙을 적용하면 틀리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트라는 단어를 처음 보는 아이가 규칙대로 읽으면 야우트 비슷한 소리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실제 발음은 야십니다.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결국 이 단어는 어휘 경로로 통째로 암기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서법을 가진 언어에서는 비어의 경로가 거의 항상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규칙을 적용하면 맞습니다. 아이들은 비어의 경로에 의존하면서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읽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휘 경로도 발달시킵니다. 두 경로 사이에 충돌이 없습니다. 한글 읽기 연구들을 검토했습니다. 한국 성인 독자들도 두 경로를 모두 사용합니다. 익숙한 단어는 어휘 경로로 빠르게 인식합니다. 낯선 단어나 신조어는 비어의 경로로 해독합니다. 그런데 영어 독자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글 독자들의 비어의 경로가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규칙이 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한글 읽기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음절 블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블록은 2개에서 4개의 문자로 구성됩니다. 이 블록이 읽기 처리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독자의 눈은 음절 블록 단위로 텍스트를 훑어나갑니다. 이것은 영어 읽기와 다른 패턴입니다. 영어 독자들은 단어 전체를 시각적 단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어의 외곽선, 길이, 특징적인 문자 패턴을 단서로 사용합니다. 한글 독자들은 음절 블록을 단위로 처리합니다. 블록 안에서 개별 문자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음절 소리로 조합합니다. 저는 이 처리 방식이 한글의 설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음소 기반 알파벳이지만 음절 블록으로 배열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독자들은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얻습니다. 개별 음소의 소리와 음절의 경계입니다. 영어에서는 음절 경계가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독자가 스스로 음절을 분리해야 합니다. 한글에서는 음절 경계가 블록 구조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읽기 발달에 관한 연구들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읽기 발달 궤적을 추적한 종단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의 읽기 능력 변화를 측정한 연구들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읽기 정확성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1학년 말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높은 정확도로 단어를 읽습니다. 2학년부터는 정확성보다 유창성이 주된 발달 과제가 됩니다. 얼마나 빠르고 자연스럽게 읽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영어권 아이들의 발달 궤적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읽기 정확성 습득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학년,
3학년이 되어도 여전히 해독 오류를 범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불규칙한 단어들 앞에서 막히고 추측에 의존하고 틀립니다. 정확성이 안정되기 전에 유창성을 요구받으면 혼란이 가중됩니다. 저는 이 발달 차이의 교육적 함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해독의 기본기를 빠르게 다지고 그 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쌓아 올립니다.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해독 단계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그 과정에서 좌절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문자 체계의 구조가 학습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읽기 장애에 관한 연구들도 검토했습니다. 발달성 난독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학습 장애입니다. 지능이나 교육 기회와 무관하게 읽기 습득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운 처리의 어려움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소리를 분리하고 조작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가설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정서법을 가진 언어에서는 난독증의 발생률이 낮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문자와 소리의 대응이 일관적이면 음운 처리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규칙을 적용해서 해독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정서법에서는 규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음운 처리의 어려움이 더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한국의 난독증 연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는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난독증은 존재합니다. 음운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고 읽기 습득이 또래보다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독증의 양상이 영어권과 다르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영어권 난독증 아이들은 읽기 정확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어를 틀리게 읽습니다. 추측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을 혼동합니다. 투명한 정서법 언어의 난독증 아이들은 정확성은 습득하지만 유창성의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느리고 힘들게 읽습니다. 한글 난독증 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한글의 투명한 정서법은 읽기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음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도 해독 전략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창성의 어려움은 남지만 적어도 정확하게 읽는 것은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차이입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글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설계 원리와 읽기 연구 결과들을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문자 체계가 읽기 습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영어 철자법 개혁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영어 철자법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개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언어는 문화유산이고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두 입장 모두 이해했습니다. 영어 철자법 개혁은 실제로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기존 텍스트와의 호환성 문제, 방언간 발음 차이, 문화적 저항 등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비효율성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미국 아이들의 상당수가 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냥 방치해야 할까요? 저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글은 문자 체계가 다르게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읽기 습득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한글의 창제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 문자 체계를 만들었을까요? 15세기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설계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1443년에서 1446년 사이에 창제되었습니다.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이 주도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복잡한 문자를 암기해야 합니다. 배우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교육받은 소수의 엘리트만이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문자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 상황을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자는 중국어에 맞게 설계된 문자 체계였고 한국어의 음운 구조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세종은 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문자를 연구하고 설계했습니다. 당시의 음운학 지식, 중국의 성운학, 불교의 범어 연구 등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자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뜨도록 했고 소리의 체계적 관계가 문자의 체계적 관계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새 문자가 반포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부터 교육적 목적이 드러납니다.
세종은 세 문자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해례본도 함께 펴냈습니다. 각 문자가 왜 그런 모양인지, 어떻게 조합되는지, 발음 원리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저는 해례본의 서문을 번역본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끝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저는 이 서문을 읽으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5세기의 통치자가 백성들의 문해력을 걱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문자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그것도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서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역사적 사례입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교육적 평등을 위한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80년 전의 설계자들이 현대 교육학자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읽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닉스와 전체 언어 방식 사이의 논쟁이 반복됩니다. 교육 과정이 바뀌고 교사 연수가 진행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문자 체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영어의 불규칙한 철자법은 그대로입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580년 전에 문제의 근본에 접근했습니다. 문자 체계 자체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이들은 몇 주 만에 글자를 해독합니다. 저는 이 대비가 시사하는 바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영어 철자법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인식해야 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아이들의 탓이 아닙니다. 문자 체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저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한글을 연구하기를 바랐습니다. 한글의 설계 원리가 다른 언어의 읽기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탐구하기를 바랐습니다. 한글 자체를 도입할 수는 없어도 한글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연구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 계획을 세우면서 한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했습니다. 혼자만의 발견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다른 연구자들도 한글의 설계 원리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읽기 과학 분야에서 한글은 이미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언어학자들, 인지심리학자들, 읽기 연구자들이 한글을 분석한 논문들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비교 정서법 연구에서 한글은 투명한 정서법의 대표 사례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도 한글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읽기 연구학회, 언어습득학회, 문자체계 연구학회에서 한글 관련 발표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자체계의 설계가 읽기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한글은 필수적인 참조 사례였습니다. 저는 학회 발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발표에서는 한글을 인류 지적 성취의 걸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발표에서는 알파벳의 정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학술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정적 찬사가 아니라 구조적 분석에 기반한 평가였습니다. 유네스코의 활동도 주목했습니다. 유네스코는 1989년부터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문해 교육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상의 이름이 세종대왕인 것은 한글 창제의 교육적 의의를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상의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기금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9월 8일 세계 문해의 날에 시상식이 열립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문해율이 낮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자들과 단체들이 수상해왔습니다. 한글 자체가 아니라 문해 교육 전반에 대한 상이지만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이야기였습니다. 찌아찌아족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소수 민족입니다.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문자 체계가 없었습니다. 구슬로만 전해지던 언어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인도네시아어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찌아찌아어의 소멸 위기가 제기되었습니다. 2009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자신들의 언어 표기 문자로 채택한 것입니다. 한국의 학자들과 협력해서 찌아찌아어의 소리를 한글로 표기하는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모국어를 읽고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글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적응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글의 설계가 한국어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소 기반 문자 체계로서 다양한 언어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자를 다른 문화에 이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찌아찌아족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문자로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한글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읽기 습득에 유리한 설계 원리를 가진 도구입니다. 그 원리가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한글은 전 세계 문해 교육에 기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내의 한국어 교육 현장도 조사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계 이민자 공동체가 있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한글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어 교사들의 보고는 일관되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습니다. 미국인 학생들도 몇 시간 안에 한글 문자를 익힙니다. 발음까지 정확하게 하려면 더 시간이 걸리지만 문자 해독 자체는 빠릅니다. 영어 알파벳을 배우는 것보다 한글을 배우는 것이 더 쉽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익히는 것은 별개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문자 장벽은 낮습니다. 저는 이 현장 경험들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글의 설계 원리가 실제로 학습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연구실의 데이터와 교실의 경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저는 국제사회가 한글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한글이 한국 밖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자체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시기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 문화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한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읽기 과학 분야에서 한글 연구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과 국제 연구자들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글을 모델로 삼아 다른 언어의 읽기 교육을 개선하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문자 체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한글의 원리에서 교육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 속에서 제 연구의 위치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어권 아이들의 읽기 어려움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이라는 대안적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이 제 연구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영어 교육 현장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문자 체계의 설계가 읽기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한글과 영어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각 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영어 읽기 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글 읽기 연구의 핵심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설계 원리와 역사적 배경은 파악했습니다. 이제 실험적 증거를 직접 검토할 차례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읽기 습득 속도에 관한 비교 연구였습니다. 2003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유럽 13개국 아이들의 읽기 습득을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포함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아이들은 1학년이 끝나기 전에 기초 읽기를 완료했습니다. 단어 읽기 정확도가 90%를 넘었습니다. 반면 영국 아이들은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데 2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연구자들은 영어의 읽기 습득 속도가 투명한 정서법 언어의 2.5배 느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 한글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유럽 중심의 연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글 읽기 연구들을 따로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읽기 발달을 추적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데이터는 핀란드나 이탈리아 아이들과 유사했습니다. 유치원 시기에 이미 상당수의 아이들이 기초적인 단어 읽기를 시작합니다. 1학년 말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높은 정확도로 단어를 읽습니다. 2학년부터는 유창성이 주된 발달 과제가 됩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가로축의 학년을, 세로축의 읽기 정확도를 놓았습니다. 투명한 정서법 언어들의 곡선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1학년에 이미 천장 효과에 도달합니다. 영어의 곡선은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3학년이 되어도 여전히 오류가 발생합니다. 한글의 곡선은 투명한 정서법 언어들과 겹쳤습니다. 빠른 상승, 빠른 안정화, 설계 원리가 실제 학습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유형의 연구를 찾았습니다. 읽기장애 비교 연구였습니다. 난독증 아이들이 투명한 정서법 언어와 불투명한 정서법
언어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연구들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영어권 난독증 아이들은 읽기 정확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어를 틀리게 읽고, 추측하고, 혼동합니다. 투명한 정서법 언어의 난독증 아이들은 정확성은 습득하지만 유창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느리고 힘들게 읽습니다. 한글 난독증 연구들도 이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한글을 읽는 난독증 아이들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규칙이 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창하게 읽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능적 문해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서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재평가했습니다. 한글은 일반 아이들의 읽기 습득을 빠르게 합니다. 동시에 읽기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문자 체계의 설계가 교육적 형평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중 언어 아이들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는 아이들의 읽기 발달을 추적한 연구였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가정의 아이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아이들이 두 언어를 배울 때 한글 읽기가 영어 읽기보다 먼저 안정됩니다. 음운 인식 능력은 두 언어 사이에 전이됩니다. 한글에서 습득한 음소 분리 능력이 영어 읽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의 불규칙한 철자법은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문자 체계의 구조입니다. 같은 아이가 두 문자 체계를 배울 때 투명한 체계를 더 빨리 습득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지능이나 노력과 무관합니다. 체계 자체의 난이도 차이입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이 데이터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580년 전에 세종과학자들이 설계한 문자 체계가 21세기 실험실에서 그 효과를 입증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뇌영상 기술도, 통제된 실험도, 통계 분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들은 어떻게든 올바른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관의 승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종과학자들은 당시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중국의 성운학, 불교의 범어 연구, 음양오행 철학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관찰과 분석을 통해 한국어의 음운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선구적 적용이었습니다. 현대 읽기 과학이 밝혀낸 원리들, 정서법, 투명성, 음소 인식, 문자와 소리의 체계적 대응, 이 모든 것이 한글 설계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자들이 현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같은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데이터 그래프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숫자들과 곡선들 뒤에 58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왕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21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 회의론을 떠올렸습니다. 과장된 찬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한글의 효과는 실험적으로 검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주의적 자부심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들을 동료들에게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실 세미나에서 한글과 읽기 습득에 관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문자 체계 설계와 읽기 습득이었습니다. 한글을 중심 사례로 삼았습니다. 발표 당일 연구실에 15명 정도의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읽기 과학, 언어 습득, 인지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글의 설계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음 문자가 발음 기관을 본뜬다는 것, 문자와 소리의 대응이 일관적이라는 것, 음절 블록 구조가 독특하다는 것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진지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손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교 데이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읽기 습득 속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요? 교란 변수들은 통제되었나요? 저는 유럽 비교 연구와 이중 언어 아이들 연구를 인용하며 답했습니다. 같은 아이들이 두 언어를 배울 때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문자 체계 자체의 효과를 시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 선배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어 철자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철자법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아이들의 탓이 아닙니다. 문자 체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 선배 연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한 젊은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세계가 한글을 채택하지 않았나요? 왜 라틴 알파벳이 세계 표준이 되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문자 체계의 확산은 효율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라틴 알파벳은 로마 제국, 기독교, 식민주의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한글은 조선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효율성과 보급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베타맥스가 VHS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했지만 시장에서 졌습니다. 쿼티 자판이 가장 효율적인 배열이 아니지만 표준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따로 찾아왔습니다. 한 동료는 한글에 관한 논문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는 자신의 연구에 한글 사례를 포함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의적이던 선배 연구자도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용적 함의가 더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어 읽기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비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 남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글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영어 철자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자와 소리의 대응을 더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한글 교육에서는 각 문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영어 교육에서도 음소 인식을 강화하고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외를 예외로 인정해야 합니다. 영어에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 단어들을 규칙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 혼란이 가중됩니다. 규칙적인 단어와 불규칙한 단어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규칙한 단어는 별도로 암기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들의 어려움을 문자 체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어 철자법이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생각들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이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혔습니다. 한글 연구가 영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학과장에게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읽기 습득 비교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중 언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수행하고 두 문자 체계의 학습 과정을 정밀하게 비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학과장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창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 연구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글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읽기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협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국제적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글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글의 효과가 실험적으로 검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 연구자들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연구 설계를 논의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읽기 발달을 연구하는 교수가 공동 연구자로 합류했습니다. 한글 읽기의 인지적 기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첫 번째 화상회의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글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계에서 한글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 교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한글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입니다. 한국 자체가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역사적 맥락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580년 전에 창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무시당했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은 한자를 선호했습니다. 한글은 언문이라 불리며 격화되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 기간에는 한글 사용이 탄압받았습니다. 한글이 국가 공식 문자로 온전히 자리 잡은 것은 20세기 후반입니다. 한국 교수는 이 역사를 설명하며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한글은 정체성입니다. 식민 지배 기간에 한글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글학회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교수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1942년 일본 식민당국은 한글학회 회원들을 대거 검거했습니다. 한글 연구와 보존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학자들이 투옥되고 고문받았습니다. 일부는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해방 후 한글은 대한민국의 공식 문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자 체계가 민족 정체성과 이렇게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영어권에서 라틴 알파벳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구도 알파벳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글은 투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나요? 한국 교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한글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시선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저는 이 답변에 신뢰를 느꼈습니다. 자기 인식이 있는 연구자였습니다. 한글에 대한 애정과 학문적 엄밀성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연구 설계를 구체화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종단 추적할 것입니다. 읽기 정확성, 유창성, 의문 인식, 철자 지식 등을 측정할 것입니다. 이 연구 설계의 장점은 통제력입니다. 같은 아이들이 두 문자 체계를 배웁니다. 지능, 동기, 가정 환경 등의 변수가 통제됩니다. 순수하게 문자 체계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수는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과도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글만 배우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중 언어 아이들, 한국의 단일 언어 아이들, 영어만 배우는 미국 아이들을 삼각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더 풍부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연구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연구 준비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글 뒤에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헌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20세기의 학자들은 식민 지배에 맞서 한글을 지켰습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한글의 과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580년의 역사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느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국제학계에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어 읽기 교육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양립 가능합니다. 연구 협약서에 서명하는 날, 화상회의 화면을 통해 한국 교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좋은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글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쁜 일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자 체계의 설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글은 그 연구의 핵심 사례입니다. 우리는 연구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연구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아이들로부터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예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보다 읽기 정확성을 더 빨리 습득했습니다. 이중 언어 아이들의 데이터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아이들이 두 문자 체계를 배울 때 한글 읽기가 먼저 안정되었습니다. 1학년 말에 한글 읽기 정확도는 평균 94%에 도달했습니다. 같은 시점에 영어 읽기 정확도는 평균 71%였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야 영어 읽기 정확도가 85%를 넘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공동 연구자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문자 체계 투명성과 읽기 습득 속도, 한글과 영어의 비교였습니다. 국제 읽기 연구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심사자는 표본 크기가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심사자는 문화적 변수들이 충분히 통제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추가 분석을 수행하고 논문을 수정했습니다. 결국 논문은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논문이 출판된 후 반응이 있었습니다. 읽기 과학 분야의 동료들이 논문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장에서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청중들은 한글의 설계 원리에 감탄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청중들은 실용적 함의를 물었습니다. 영어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영어 철자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 방법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음소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문자와 소리의 대응을 더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불규칙한 단어들을 별도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글 연구는 이런 원리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줍니다. 어느 학회에서 한 청중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미래에 한글이 더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문자 체계의 확산은 효율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한글의 설계 원리는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찌아찌아족 사례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읽기 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문자 체계와 인지 과정의 관계를 더 정밀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글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장된 찬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실험적으로 검증되고 있었습니다. 580년 전의 설계가 21세기 과학의 검증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5세기의 통치자가 백성들의 문해력을 걱정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문자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역사적 사례입니다. 문자 체계는 보통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합니다. 설계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한글은 예외입니다.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현대 읽기 과학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저는 미국 연구자로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한글은 문자 체계 설계의 모범 사례입니다. 읽기 습득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주의적 자부심이 아니라 과학적 평가입니다. 동시에 저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 합니다. 문자 체계의 우열을 단순하게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문자 체계는 해당 언어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영어의 불규칙한 철자법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화적 편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기 습득의 관점에서 투명한 정서법이 유리하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한글은 그 원리를 구현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한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문자 체계 자체를 바꿀 수 없어도 교육 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읽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의 불규칙한 철자법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한글 연구가 그 도움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580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이름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의 연구자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문자 체계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 읽기 교육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한글은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